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국토종단 유세를 펼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의도 스피커. 안정적 정권 교체냐, 골든크로스의 반전이냐, 마지막 뉴스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투표율과 말실수 등이 내일의 승패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분증을 갖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투표 방법을 김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투표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본투표 마감 시간은 2시간을 연장한 오후 8시까지입니다.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사전투표와 다르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세대별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각종 포털 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공인된 신분증은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되지만 캡처를 통해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최종 후보는 5명. 기호 순대로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입니다. 당초 2명의 후보가 더 있었지만 기호 6번 구주화 전 후보와 7번 황교안 전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다만 구 전 후보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사퇴해서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돼 있지만 황 전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 후에 사퇴해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아있으니 기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기표할 때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용지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하고 연필이나 펜 등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고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일 당선자 윤곽은 자정이 넘어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로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공원을, 김문수 후보는 광화문 서울시청 앞 광장을,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강북구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란 세력의 복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왜 합니까? 내란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선거고 내란 세력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선거 아닙니까?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준 성남으로 이동해 시민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서울 여의도 공원으로 정했는데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빛의 혁명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주 사삼평화공원에서 참배한 뒤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거짓말 안 시키고 나쁜 짓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욕 안 하고 이렇게 똑바로 사는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을 거쳐 종단 유세에 나선 김 후보는 서울시청 앞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앞은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마지막 유세 이후에도 2030 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홍대와 강남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고 경북 영남대를 방문하는 등 청년층을 공략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계엄과 태극기 부대, 그리고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자신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로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선택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선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러운 대선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느 대선들보다 눈에 띄는 정책은 적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른바 그 네거티브 전략 뭐 이런 게 많이 눈에 띄었다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식 선거 운동 후에 가장 후보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재명 후보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또 김문수 후보는 방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동아일보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후 지난달 29일까지 각 당에서 공개한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이 6.3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332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경쟁 후보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우선하기보다는요,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내란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함께 자주 사용된 단어들 역시 계엄 혹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191회, 또 쿠데타라는 단어가 123회 등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라는 워딩보다 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재명이냐 김문수냐가 아니라 내란 진압을 위한 선거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려 했다라는 분석에 힘을 보태는 지점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제 뭐 내란 프레임으로 또 이게 뭐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 김문수 후보는 안티 이재명이 두드러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요, 유세 때마다 반 이재명 메시지를 내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또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를 겨냥하다 보니 이 방탄이라는 단어를 무려 419회나 언급을 한 겁니다. 역시 방탄조끼 181회, 방탄유리란 단어 102회, 방탄법 등 이 18차례 등 도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실제로 리포트를 많이 보셨겠지만 유세 때마다 김문수 후보는 나는 방탄조끼를 안 입었다, 방탄유리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방탄 입법을 한다라고 거듭 거론을 한 적이 있었죠. 또 총각이라는 단어도 75차례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는 이 후보의 이 스캔들을 부각하면서 나는 총각이 아닌데 총각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 영남이나 부울경을 찾았을 때에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름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각각 88회와 40회 언급이 됐는데 이는 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정책 측면에서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으로 이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GTX를 강조한 것도 언급이 됐는데 113회 언급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관리 의혹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는 소쿠리 투표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전투표용지 외부 반출, 대리투표 뭐 이런 부실관리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각종 논란에 어제 결국 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 본투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선관위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사전투표 날에 있었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이 서울 신촌의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태에 대해서 당시 이 김용빈 사무총장이 먼저 나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대국민
이재민 사과문을 냈지만 또다시 이 대리투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직접 사과를 한 겁니다. 이 지난 29일이죠. 한 선거 사무원이 서울 강남구 대치 2동의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서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 결국 법원 이 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의 한 사전투표소 투표함에서 치러진 그 선거에서는 지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 몇몇 의혹들에 대해서는 자작의식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일 경기 용인에서 투표용지 안에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자작극으로 선관위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전투표에서 조직적으로 보이는 투표원들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또 사무실 무단 침입이나 그의 시도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 대선 이후에 불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이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선 불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미 보수세가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대구, 경북 등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나오기도 했었죠. 이 항상 선거가 끝난 뒤마다 이 패배한 정치 세력 쪽에서 이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항상 등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개인의 실수나 일부 극소수의 조직적인 방해라고 하더라도 이 투표 부실 관리가 불거진 것이 그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우려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이 대통령 후보 역시 지난 30일 이 선관위의 이 투표 부실 관리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정당한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자체를 승복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면서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 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곧바로 입장을 내서 김 후보가 내놓은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선거 관리 부실을 핑계로 김 후보가 다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인사는 제게 이 사전투표 부실 문제를 놓고 선거 불복을 하지는 않겠지만 선관위가 이 감사원의 감사 등 이 제대로 된 감시하에 놓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대선 이후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도 역시 당장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와 개혁을 보수 정치권이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진보 정치권은 이를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로 보고 큰 문제가 아니다 하고 넘어가려는 구도가 향후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 의장은 각국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총리를 만나 방산 등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순방 기간 우원식 의장은 한국과 발트 3국의 역사적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과 발트 3국 모두 외세의 침략을 겪고도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점을 기반으로 국제 무대에서 공조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외세의 침입에 맞서서 나라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또 주권 회복을 당당하게 한 그 경험이 우리와 아주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외세의 침략이 많았습니다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빠른 속도로 일으켜서 크게 단기간에 국가의 성장을 이룬 나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우 의장은 발트 3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방력 증강에 관심이 많은 점에 집중해 방산 협력을 다지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가격과 품질, 납기 경쟁력이 뛰어나 발트 3국이 자주 국방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리투아니아 의장도 한 폴란드 관계 같은 성공적인 방산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보건,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라트비아에서는 바이오 제약 협력과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방문국 리투아니아에서 핀테크와 바이오 산업,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 의장은 발트 3국을 돌며 현지 동포들과 지상사 대표들도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우려가 큰 동포들에게 국회가 대선 이후 새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국이 좀 안정되고 더 발전되고 그렇게 해야 여기서 활동하기도 훨씬 더 편하신데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속도로 힘을 모으고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 의장은 라트비아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탑인 자유기념비와 리투아니아 안타칼리스 국립묘지를 찾아 자유 수호자 추모비에 헌화하며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 상황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임무로 지시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경제 점검과 민생 문제에 대해 지시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법개혁 관련 구상에 대한 질의에도 지금은 개혁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주공항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제주도의 면적이 서울의 3배 정도 된다며 공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서 자연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요트항도 곳곳에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6월 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대선 유세 피날레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후보들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도 전략과 상징성을 담아 신중히 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미를 장식할 최종 유세 장소를 서울로 선택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새나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못 들어보죠. 새 표가 나라를 구한다. 압도적 심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서울에서 표심을 호소한 이 후보, 공식 선거운동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여의도 공원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 종식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를 선택한 배경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잇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김대중 정신을 강조해온 만큼 마지막 유세를 통해서도 김 전 대통령의 뒤를 잇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캠프는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광화문 서울시청 광장에서 미래를 이끌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호소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이런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고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굳센 각오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큰 절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를 연호해 주십시오. 김 후보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로 도착하는 역경부선 유세를 펼쳤습니다. 서울시청 앞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한 곳이기도 하죠.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된 피날레 유세엔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팀 통합정부 비전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를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정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에서 드러나듯 젊은 보수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노동과 여성, 장애인 관련 이슈가 있는 서울 곳곳을 순회한 뒤 종로 보신각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후보들, 지난 22일간의 후보들의 진심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을까요? 이제 결정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주제는 집무실은입니다. 내일 본투표가 진행된 후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되죠. 차기 대통령이 사용할 집무실을 두고 각 후보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고수하고 그리고 가야죠. 일반적인 예측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된다면 우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청와대를 보수해서 최대한 빨리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참모들이 일하는 공간인 청와대 여민관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용산 아니면 우리 집에 봉천동 우리 집에 있든지 그밖에 없지. 청와대는 이미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김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한남동 관저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죠. 현 집무실은 소통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라면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일단 정부 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해서 행정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선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구상에 한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세종시 이전을 내놨던 만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세종시의 제2집무실을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 관저를 세종시에 두겠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보들마다 저마다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힌 상황입니다. 6월 4일 새로운 대통령은 어느 곳에서 어떤 과제부터 해결하게 될까요?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가 지도자로의 변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의도 스피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제 내일로 다가왔네요. 네. D-1이 됐는데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레이스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하루 민주당은 안정적인 정권 교체, 국민의힘은 골든 크로스, 개혁신당은 보수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마지막 유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간의 열전에 대해서 두 분의 총평과 함께 현재 양 진영의 분위기도 더불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대변인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희는 7시에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현장 유세를 하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후보와 함께 전국 유세를 같이 다녔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주에 비가 연일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이 유세장에 오신 시민분들께서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시구나. 정말 절박한 심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내란 심판의 선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파탄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룰 그런 유일한 후보, 필요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응원해 주신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자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어느 사회나 다양한 갈등들이 너무 당연하게 있는데요. 이 갈등들을 조율하고 그리고 협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한 검사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적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치러지는 조기 네.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조기 대선은 이재명을 뽑느냐 아니면 김문수를 뽑느냐 이런 선거가 아니고 내란을 연장시키느냐 아니면 이참에 내란을 종식시키고 척결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선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엊그저께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의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대독을 남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현명한 국민들의 진짜 대한민국을 바라는 열망이 이번 투표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년 12월 3일 겨울 초입 비상계엄으로 시작해서 이제 6월 3일 여름 초입에 대선이 이제 열리게 됐고 이제 모든 게 끝이 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현재 그 국민의힘 분위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6월 3일에 그 대선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딱 6개월 그렇게 됐네요. 네. 걸리는 시간인데 일단 이번 선거는 굉장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대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진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전망을 갖고 하는 투표여야 하는데 일종의 전망적 투표가 되지 못하고 회고적 투표가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고적 투표라는 건 뭐냐면 정권 중반기에 이루어지는 총선에서는 정권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견제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적 성격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갖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선과 대선은 이렇게 이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로 나뉘는데 이번엔 오히려 이 대선 자체가 전망적 투표로 가지 못하고 회고적 투표로 갔다는 점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전 정권의 실패 때문에 이루어지는 보궐 성격의 대통령 선거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구도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전 투표제와 관련해서 사전 투표제가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22일이라는 짧은 그 선거운동 기간에 5일이나 먼저 사전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이 5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여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전 투표가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좀 부각된 측면이 있거든요. 사전 투표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논의도 조금 더 본격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시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 이런 것이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준석 후보의 3차 토론회 과정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 또 유시민 작가가 했었던 여성과 학력 차별, 노동자 차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를 얼마나 더 악순환의 고리로 빠뜨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아쉬운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아쉬운 부분을 좀
주로 언급을 네.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전 투표율이 34.74%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영남에서 과연 본 투표에 대거 나설 것이냐,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이냐, 그리고 또 투표율이 높았을 때 과연 어느 진영에 유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두고 양측 모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재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사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번 사전 투표는 지난 투표와는 달리 주말이 없이 평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투표였기 때문에 네. 사실 실상을 보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조용히 치러지는 것 같지만 내란 심판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 선거까지도 다 투표율을 합했을 때 물론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슷한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적으로는 좀 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투표율이 77.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그거보다 굉장히 더 엄중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께서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실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므로 같은 비슷한 투표율이라도 그 내용은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본투표 때 많은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일단 사전 투표율은 휴일이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네, 네. 판단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어요. 호남 지역에서는 50%를 훌쩍 넘기는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네.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본투표에서 TK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가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부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결집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 약간의 불신 같은 걸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투표를 더 열심히 해왔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투표율은 지난번에 기록했던 77.1%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77% 정도의 높은 투표율을 가면요. 이게 어느 진영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모였기 때문에. 네, 대략 50%에서 60% 사이의 투표율이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고 해요. 네. 60%에서 70% 정도 사이에 치러지는 총선 투표율은 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나 70% 이상으로 가는 투표율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저는 딱 한 가지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지자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투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77% 정도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다면 우리 층도 충분히 결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물론 정권 심판에 대한 성격도 있겠지만 의회 독재가 가져온 부작용 또 의회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행정권까지 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경계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투표율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 변수로 여겨져 왔던 것이 단일화인데요. 이제 본투표가 내일인데 아직도 단일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변수로 볼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오늘 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도 오늘 11시 59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일단 여쭙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장이나 네네. 이재명 후보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이런 밑자락을 깔고 있다고 봐야겠죠. 실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파급력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 재편 과정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 모두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요. 이제 본투표가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34%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를 뽑았던 사전투표 유권자들, 이분들의 표가 만약에 단일화되게 되면은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가면서까지 이준석 후보가 막판 단일화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네, 됐으면 좋겠지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김문수 후보는 긴급 담화를 통해서 단일화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네. 국민께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준석 후보를 찍는 표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표가 된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유권자 여러분의 이 집단 지성에 의한 단일화, 이게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 마지막까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에 만약에 진다고 하면 이 탓은 다 단일화를 하지 않은 이준석 때문이다라는 어떤 근거를 남겨놓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SNS에 남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짧게 요약을 하자면 어차피 김문수 후보는 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왕 질 거 본인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모욕적인 그런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준석 후보에게 기대했던 것이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르게 뭔가 참신하고 젊은 그런 정치를 바랬었는데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압도적인 새로운 그런 정치를 바랬었는데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것은 압도적으로 새롭게 썩은 정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극우 정치 아니면 옛날 정치와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이 썩은 정치가 혹시라도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터졌던 설화가 이번 표심에 또 어떻게 드러날지도 관심사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후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난 TV 토론에서의 발언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가족 리스크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발언도 어느 정도 좀 선을 넘은 게 아니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말 실수가 내일 표심에 좀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여러 논란 중에 가장 큰 표심에 영향을 준 변수는 유시민 작가가 했었던 여성 학력 노동자 차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9년에 조국 사태라는 게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정말 공고했습니다. 국정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2019년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이중성, 내로남불 이거였잖아요. 본인들의 자제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게 여러 편법, 불법적인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반대로 가재, 붕어, 걔는 그냥 뭐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본인들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각,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준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비록 뭐 민주당에서 어떠한 당직도 맡고 있지 않고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는 또는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이재명 후보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 가운데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 얘기를 보면 그동안 본인이 대중에게 했었던 얘기와 실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오는 실망감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여고 출신입니다. 이런 팸플렛을 봤어요.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게 크게 부각됐고 선거 막판에 5%포인트 정도의 지지율 변화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이 발언이 가장 문제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새 후보의 이제 발언 그리고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이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부각을 해주셨어요. 네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이 이제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유시민 작가 포함해서 그 내일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얼마나 민주당의 어떤 흠이 좀 덜하면 이 유시민 작가의 흠을 이렇게 부각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고, 그리고 언행에 실수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 사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그것이 법을 위반했다면 그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뽑는 후보가 유시민 작가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논외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난 3차 토론이 굉장히 우리가 정책이 실종된 네거티브 토론회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보인 우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분이 지금 보수의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떤 극우의 언어, 저질의 언어로 일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신 바가 없이 네거티브를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 극우의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나라는 의문이 들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후보로 인정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궁금증과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했던 그 말은 실수라기보다 폭력입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지금 자녀들도 다 보는 TV 앞에서 TV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얼마나 나쁜 언행인지 본인과 그리고 그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반성을 하는 척을 하면서 지금 3차 가해, 4차 가해를 계속 지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서울대 이준웅 교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말은 왜 부끄럽고 다른 말은 어째서 자랑스러운지 서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대선을 나오고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이게 무엇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 사회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폭력의 정치, 분열의 정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정치 자체를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조작 의혹이 불거졌네요. 민주당은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과 김문수 후보 연관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세계적인 투자자죠.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은 이게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만 있는 것과 사실로 밝혀진 것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당에서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리박스쿨이 어떤 식의 댓글을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또는 김문수 후보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 그리고 그 만약에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면 저는 경찰 수사로 당연히 책임 있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만 국민의힘과 리박스쿨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2022년에 봤었던 선거 3일 전에 나왔었던 신앙림 김만배의 커피 조작, 이런 녹취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의 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과 관련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짐 로저스 본인이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편취해서 국민들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종의 국제적 망신을 스스로 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대단히 무책임한 그 지지선언 사칭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의혹과 사실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이슈를 한데 묶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리박스쿨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은 명백한 사이버 내란 행위입니다. 이게 극우적인 가치관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침투한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정치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사상 전사를 키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 입장이지만 얼마나 경악스럽고 끔찍한지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매개로 댓글 공작팀을 운영한 사실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아까 정강재 대변인이 이것이 의혹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뉴스타파의 기자가 잠입 취재를 해서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일들을 지금 취재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단정 꼬리를 자르고 넘길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 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돌봄 사업이 그때 당시에 추진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금은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1조 8천억 원이라는 예산에 이 혈세가 일부가 이 조직적인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문수 후보도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권에서 이 일방적인 이 주입식 어떤 사상 교육 차원에서 이 교육이 어떻게 침투하게 되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구구 보수 운동원을 키우는 프로그램에 김문수 TV가 참여하고 후원했다는 정황이 나와 있는 만큼 김문수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교육 내란이고 이것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엄청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지금 쏙쏙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고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고 관련자들은 반드시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거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왜 실형을 살았습니까? 댓글 달아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법 댓글을 달아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 댓글을 다는 게 내란 행위라면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수괴로 수감됐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리박스쿨에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달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권력이든 금권력이든 어떤 대가를 주면서까지 이 댓글을 달아달라라고 요구했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이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두 단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리박스쿨이 과거에도 기자회견도 같이 했었으니까 이거 당연히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내용인데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내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발언이죠. 저희 오늘 민주당 선대위 신속 대응단에서 네. 내놓은 자료를 오늘 못 보신 것 같은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예전부터 유지해 왔는지가 뭐 동영상이나 사진 증거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저희가 오늘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뭐 돈이 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리박스쿨에서 이야기하는 이 프로그램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예산, 국가 혈세가 이 돌봄 사업,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킨 굉장히 엄중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뭐 관계가 없다라고 선 긋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쯤 하겠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일 자정쯤이면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게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떤 걸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마지막 생각을 길지 않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변인께 먼저 들어볼까요? 그 정치는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가고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네. 이재명 후보가 유세 때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인은 빨간색, 파란색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국민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누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 국민들을 여성, 남성, 그리고 노인, 청소년, 동쪽, 서쪽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국민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치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나는 그러한 정치를 대통령으로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우리가 국민을 주인으로서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에 대한 화합과 통합을 대상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모레 국회 이곳에서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네. 갖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간소하게 치러질 것 같은데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십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 분립입니다. 견제와 균형 없이는 어떠한 권력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의회 독재를 일삼았던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행정권 장악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권과 국회 입법 권력을 바탕으로 사법권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 스피커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또 투표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6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대선 특집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